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컨텐츠 산업이 주는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 시대, 컨텐츠 산업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현장에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BTS가 가져다 주는 한국 경제에 주는 그런 소프트파워, 그 밖에도 여러분 많은 K-드라마, K-무비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컨텐츠 산업이 한국 경제에, 한국인에게 참 많은 힘을 보태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지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제가 참 즐겨보는 또 이 타임즈 표지에 우리 한류 스타 대표죠, BTS가 장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국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그 자부심과 긍지를 주기도 하고, 이것은 사실상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파급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컨텐츠 산업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인물을 존경하십니까? 그 존경하는 인물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있고, 그 존경하는 인물과 흡사해 가게, 비슷하게 닮아가려는 그 노력, 그것은 얼마나 큰 우리 경제에,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존경하십니까? 어떤 인물을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그 존경하는 인물이 왜 존경스러운지 또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왜 존경스럽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용모, 얼굴, 혹은 그가 입고 있는 옷, 뭐 그런 것들이 멋있어서 보여지는 무언가시, 그것이 좋아서 그를 존경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잡을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에 그를 존경합니까? 저도 존경하는 인물을 떠올려 보면 그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그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통찰력, 지식, 그런 성품,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물됨, 우리가 존경하는 그 인물의 인물됨은 보여지는 무언가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입니까? 소프트파워라는 것이죠. 소프트파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파워라는 이 시대를 지칭하는 이 형용사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그 나라의 경쟁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0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해외를 가면 외국인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North or South? 북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한국인이냐 북한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만큼 한국, 코리아라는 단어에 인식하고 있는 그 연상되는 이미지는 한국 전쟁 혹은 북한, 뭐 김일성, 김정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에 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저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을 떠올리는, 한국을 연상케 하는 그 이미지, 이런 걸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 단연컨대 K-pop, 또 그 밖에 K-move 혹은 K-food, 코리안 푸드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그 K-뷰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한국을 상징하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한국을 차지하는 연상 이미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집에는, 외국인들도 우리 집에는 이미 한국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우리 집에는 LG전자에서 만든 우리 가전제품, 뭐 세탁기를 이용하고 있고, TV를 이용하고 있고, 에어컨을 이용하고 있고, 나는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나의 삶은 모두 한국이 주는 그런 제품이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의 IT 그리고 프로덕트, 그러니까 IT 프로덕트, 이거 기술과
제품이 주는 연상 이미지도 있고요. 그 밖에 태권도와 같은 이것도 역시 한국 문화 콘텐츠죠. 코리안 푸드도 한국 음식 문화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북한, 남북전쟁 이런 거였다면 여기서 중간에 건너온 것이 한국 프로덕트, K 프로덕트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은 K 컨텐츠가 되었다. 그만큼 한국에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또 한국인에게 자긍심을 주는 한국 경제에 어떤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그것이 바로 소프트파워가 됐다. 소프트파워 시대인 거죠. 기업에게도 제가 묻겠습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그 가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가치를 환산해 보면 무형 가치가 그 기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아니면 유형의 무언가가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할까요?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형 자산에는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그 밖에도 뭐 기계, 설비, 뭐 현금도 해당이 되고 재고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형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잡히는 것이죠. 손에 잡히는 것. 텐저블한 무언가죠. 그런데 무형 자산은 뭐가 있습니까? 인텐저블, 잡히지 않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 시장 가치를 차지하는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브랜드 가치가 있죠. 또 데이터, 소프트웨어가 있죠. 컨텐츠가 있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지식재산권 그리고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굿윌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형 자산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S&P 500 기업들의 유무형 자산의 이 시장 가치 비중을 보면 과거 1975년까지만 해도 무형 자산이 아닌 유형 자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이 기업 잘 나가. 그럼 건물이 큰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비중이 역전되는 과정이 1985년에서 95년 사이에 10년 동안 일어납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인터넷 혁명이죠. 인터넷 혁명, 인터넷과 PC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그리고 2000년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무형의 자산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코카콜라가 왜 이 시장 가치가 높습니까? 코카콜라의 그런 무형 자산입니까? 브랜드입니까? 스타벅스의 가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브랜드인 거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컬처, 그리고 그 스타벅스, 코카콜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소프트 파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가치마저도 무형 자산이 주는 그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도 얼굴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여지지 않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능력, 재능,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그 가치가 높은 것처럼 기업에게도 역시 무형의 무언가가 그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에게도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 중인 겁니다. 실제 S&P 탑 10 기업들을 보면 무형 자산 보세요. 비중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90%,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93%, 뭐 비자나 이런 금융사들은 100%. 이렇게 S&P 500 기업들을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들도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면 무형 자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무형 자산 중에서도 저는 컨텐츠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 소프트 파워를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컨텐츠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이 컨텐츠 산업이 얼마나 우리 한국 경제에서도 견인차 역할을 하는지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 컨텐츠 산업을 구성하는 그 품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 보겠습니다.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컨텐츠 솔루션 이런 11가지 컨텐츠 구성 산업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합하면 컨텐츠 산업이 되겠죠. 물론 전체 비중으로 보면 게임 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컨텐츠 산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컨텐츠 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감률을 보세요. 합계로 보면 5.2%예요. 그럼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에서 2.5%입니다. 2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5%가 안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컨텐츠 산업은 쉽게 말하면 매년 5.2%씩 성장하고 있다. 유망산업 맞습니까? 유망산업이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컨텐츠 산업이 제외된 한국 경제 성장률은 그 잠재 성장률 2.5%보다도 훨씬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한국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것이 유망산업이고 한국 성장률을 밑도는 것이 전통산업, 비유망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컨텐츠 산업은 여러 유망산업과 함께 한국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수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역시 컨텐츠 산업의 수출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정말 이런 산업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앞에 11가지 컨텐츠 산업이 있고요, 그 중에 주요 한류 컨텐츠 산업이 있어요. 제가 나열했죠? 주요 한류 컨텐츠 산업에는 캐릭터, 그리고 음악, 방송, 광고, 영화, 이런 것들이 주요 한류 컨텐츠로 제가 임의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게임 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산업을 기타 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출판, 만화, 지식정보 이런 종류의 컨텐츠 산업을 기타 컨텐츠 산업으로 분류를 한 것뿐입니다. 제 임의로 분류한 것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전체 컨텐츠 산업의 흐름을 보십시오. 수출액 추이를 보십시오. 정말 재밌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금융위기 때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2019년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세계 경제가 평년 성장률이 3.5%면 2019년 2.8%, 안 좋았거든요. 그때 이 컨텐츠 수출은 계속 증가만 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죠. 마이너스 3.1%로 충격이었고 우리 한국 경제도 2%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수출은 늘기만 했습니다. 코로나19 중에도 늘었고요. 그럼 코로나19 때 급증했으면 그때 다시 주는 거 아니냐, 많은 산업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21년 또 늘고요. 22년 또 늘고요. 23년까지도 계속 늘어만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수출의 견인차 맞습니까? 콘텐츠 산업은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유망 산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컨텐츠 산업을 들여다보고 특히나 이 컨텐츠 산업 그 자체에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 변화,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거든요. 그 변화를 제가 세 가지로만 요약해 본다면 3대 지각 변동, 3대 뉴 웨이브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컨텐츠 산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를 지금 만나보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 산업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컨텐츠를 과거에 이런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반드시 모여서만 들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모이지 않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 정말 많아봐야 몇백 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말 몇천 명, 몇만 명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컨텐츠 산업은 엄청난 변화가 있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어지고 있구나. 과거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어폰 꼽고 이렇게 카세트 플레이어 맞습니까? 카세트 테이프 꼽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그걸 가지고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카세트 테이프를 자동차에서조차 꼽을래야 꼽을 데도 없어요. 이 카세트 테이프로 이 음악을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영화를 볼래야 볼 수도 없어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지금 22년 현재 등장하고 있는 3대 물결, 3대 새로운 물결을 소개해드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산업이 특별히 더 유망할까, 또 어떤 역량을 나는 더 갖춰야 될까, 어떤 기업으로 나는 취업을 했으면 좋겠을까, 뭐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꾀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갖춰야 될까, 이런 것들을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를 보시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3대 New Wave는 팬더스트리입니다. 그러니까 팬이라는 단어와 인더스트리라는 단어가 만나서 합성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팬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편성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팬더스트리의 중심은 팬덤 플랫폼이 이끕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팬덤 플랫폼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떤 팬덤 플랫폼에 여러분은 빠져 계십니까? 몇 가지만 설명드린다면 SM 엔터테인먼트, 디어 유저, 여기서 만든 팬덤 플랫폼이죠. 버블, JYP 엔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주축이 돼서 네이버 또 YG 엔터가 함께 참여한 위버스라는 팬덤 플랫폼이고요. 또 NC소프트라는 게임사가 역시 팬덤 플랫폼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죠. 유니버스라는 3대 팬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의 몇 가지 성격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특히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이 월 구독료를 내고 이 아티스트들과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가 그 해당 팬덤 플랫폼에서만 제공하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거기서만 제공하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또 즐겨서 보시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 팬을 더 가까이서 더 지근거리에서 1대1로 소통하고 싶은 그 니즈, 그런 것들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콘서트를 간다든가 팬 미팅이 있다든가 한다면 이 팬덤 플랫폼의 유료 구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런 티켓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각 팬덤 플랫폼은 성격이 조금 다르죠. 위버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BTS를 무기로 엄청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고요. 530만 명가량이 월 활성 이용자라고 봅니다. 엄청나죠. 또 버블 같은 경우의 특징은 1대1 어떤 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역시 NC소프트라는 대표적인 이 게임사가 이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답게 여러 가지 미션을 주고요.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그 업적을 달성하게 되면 게임 머니를 준다든가 뭐 이런 클랩이죠. 이런 것을 준다든가 그걸 가지고 여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게임적인 요소들을 더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팬덤 플랫폼이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독특한 특징들은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팬덤 플랫폼은 또 다르죠. 이 팬덤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도 구매를 많이 하시고요.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팬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념품, 상품 이런 것들도 구매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요. 이게 상당한 비즈니스 기회가 되고 있다. 그냥 간단히 월 구독료 그냥 대략 한 5,000원이라고 계산해 보세요. 5,000원을 가지고 530만 명이 월 활성화된 유저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벌써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컨텐츠 소비라든가 그 밖에 아이템 소비, 상품 소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시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컨텐츠 산업의 또 다른 웨이브, 지각 변동은 이 OTT 빅뱅이라는
새로운 웨이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어떤 OTT 플랫폼을 두고 계십니까? 넷플릭스입니까? 디즈니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뭐 유튜브 프리미엄입니까?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영상이나 오디오나 이런 컨텐츠를 즐기십니까? OTT 빅뱅의 시대죠. 이 OTT가 많아지면서 이런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 컨텐츠 구독자들이 OTT 플랫폼들을 떠돌면서 그 OTT 플랫폼만이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를 누리기 위해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와 웨이브가 제공하는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컨텐츠 따라서 OTT 플랫폼을 이동해 나가는 혹은 여러 개의 이 컨텐츠 플랫폼을 OTT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소비자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컨텐츠 유목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OTT 플랫폼을 이동해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 컨텐츠를 찾아다닌다.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 이 OTT 플랫폼들의 경쟁력은 뭐에 있다? 컨텐츠에 있다가 되겠죠. 그만큼 이 컨텐츠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현상, 이 OTT 빅뱅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 정말 많은 2004년 판도라 TV가 출시되고 2006년 아프리카 TV 그 이후로 뭐 다음 카카오가 제공하는 구글이 제공하는 CJ 헬로비전 계속 꾸준히 정말 많은 OTT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시장만 봐도 OTT 시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OTT 이용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역시 65.5%가 압도적으로 유튜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넷플릭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3위가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의 비중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3위라고 볼 수 있고요. 티빙과 웨이브가 저마다의 컨텐츠 경쟁력을 가지고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현황인지 그 추세적으로 상황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가 기존에도 강자였는데 자기의 영향력을 꾸준히 행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후발주자죠. 넷플릭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계속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타죠. 그리고 티빙과 웨이브도 그 비중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티빙, 웨이브, 넷플릭스 할 것 없이 많은 OTT 플랫폼들이 이렇게 시장 이용률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경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텐츠에 달려 있다. 오리지널 컨텐츠의 기초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OTT 빅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OTT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10대, 20대는 당연히 OTT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아마도 이 고3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20대가 더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10대, 20대 할 것 없이 OTT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요. 더 중요한 것은 40대, 50대, 60대의 OTT 이용률이 2019년까지만 해도 낮았는데 2020년 들면서 퀀텀 점프를 하죠. 40대, 50대, 60대가요. 그리고 21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시장이니만큼 앞으로도 OTT 시장이 계속 커질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 이들의 OTT 이용률도 20대만큼 될 거야. 그리고 10년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20대가 30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0대라고 해볼까요? 예, 이런 친구들은 또 10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세대 간의 이동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이 OTT 이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것들이 OTT 빅뱅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컨텐츠 산업의 3대 뉴 웨이브 두 번째 OTT 빅뱅이라는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로 초실감 컨텐츠, 울트라 리얼리티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컴투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 계열사죠. 위지빅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리고 MP, 이 세 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뭐 금융 서비스, 문화 서비스, 교육 서비스, 뭐 혹은 의료 서비스,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친 그 서비스를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 세계에서 그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 공간에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고 병원이 있고 서점이 있고 뭐 교육기관이 있고 있는 것처럼 역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이 해당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러면 이 컴투버스라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컴투스는 그런 어떤 기업들과 손을 잡아야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교보문고와도 손 잡아야 되고 닥터나우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 하나금융그룹과 같은 금융사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 교원과도 손을 잡아야 되고 결국 이 메타버스 현장에서 실물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이 실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초실감 컨텐츠를 무기로 그냥 실생활과 차이가 없구나. 이 메타버스 이 온라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체감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초실감 컨텐츠를 구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실감 갈 만한 뭐 최근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면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회사가 한국 복합문화공간이라는 K-빌리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 K-빌리지를 이용해서 K 컨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라는 계획을 착수합니다.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게 다 더 샌드박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죠. 이 회사에서 랜드에서 이제 가상 지점을 하나은행이 엽니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비즈니스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죠. 이 메타버스라든가 혹은 초실감 컨텐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미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얼마 전에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전해드리고 여기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그 모든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즈니스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뭐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구축이 되고 부상하고 그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실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이 비즈니스가 구현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만큼 이 스마트 미디어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마트 미디어 산업의 일부가 디지털 사이니지, 또 소셜 미디어, 실감 미디어, 가상 증강현실 미디어 이런 것들인데요. 또 메타버스도 포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산업들이 부문별로 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냥 오감을 제공해주는 미디어죠. 비대면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해당 컨텐츠는 촉각이나 혹은 후각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감각을 다 자극하는 그냥 시각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게 해줌으로써 더 실감나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가상현실 미디어는 그냥 내가 현실 공간에서 그냥 가상세계에 잠깐 이 헤드셋 쓰고 들어간 거지만 이 헤드셋 속에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여러 초실감 컨텐츠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컨텐츠 산업의 3대 뉴 웨이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컨텐츠 산업은 정말 중요하고 이 소프트 파워를 가져다주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유망한 산업이기도 하고 한국 경제 성장을 계속 지지해 줄 만한 견인차 역할도 한데 이 컨텐츠 산업의 3대 뉴 웨이브가 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컨텐츠를 구축해야 되고 또 이런 플랫폼 경쟁에서 어떤 무언가를 우리는 갖추어 나가야 될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